오는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현 국회 상황을 보면 협치 실종에 개혁 입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도 삼당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공수처 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시각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때 불출마 의원을 배제하고 하위 20%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물갈이 폭이 커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 물론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민생법안 처리 지난번에 좀 처리를 했습니다만 아직 밀린 일도 많은데 총선이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 내부에서 들어오는 소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으로 밀어졌던 의원총회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에 대한 어떤 쇄신 요구들을 조국 정부 이후에 했던 꿰늦은 사과에 대한 어떤 거부 내부의 어떤 반발 여론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한 해명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들. 오늘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주로 이해찬 대표에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의원총회는 지금 이제 정기국회 진행 중이고 당면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나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 선거법 개혁 등 현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당이 어떻게 필요한 또 대의와 공조를 할 거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에 당내에 좀 다소 어수선했거나 또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도부의 직접적인 책임론이 크게 불거질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올해 예산안과 현안들 처리 그리고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 분위기 전반에 쇄신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요구는 의원들 내에서 오늘 의총에서도 좀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쇄신에 전망합니다. 대한 목소리는 있지만 이해찬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선거를 앞두고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오 의원님 개인 생각이신가요? 네, 제 생각도 그렇고 또 일부도 그렇게 당에서도 판단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아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지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울산, 경남도 이제 지지율이 한국당이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어려울 텐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연말쯤이면은 당도 뭔가 개편이 불가피한 예를 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만의 변화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다음 총선에서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지금 민심 이반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청와대가 아주 완고하게 소위 이념적 정책들을 고집한다는 측면이고 그런 속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든 당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 정책 전환을 이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오만한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연말이나 연초에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번 인사는 좀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민주당이 좀 지지를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각 당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움직임이 좀 많이 다른 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현역 의원들 평가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총 의원에 대해서 하위 20%를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불출마하겠다라는 의원들은 배제시키고 출마하겠다는 의원들만을 가지고 20%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전체 의원 대비 20%, 하위 20%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불출마를 밝힌 의원들은 그 전체 의원 수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갈이 폭이 더 커진다. 내지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현역 의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대체적으로 지금 예상컨대 현 시점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한 10여 분 정도 되는 거로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15에서 20여 명까지도 불출마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지금 그 불출마 의원들을 뺀 나머지 의원들의 하위 20%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해서 그분들이 이후에 그러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탈락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많게는 40여 명 가까이도 현역 의원의 물갈이가 점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좀 짚고 싶은 것은 예. 이게 선거 때마다 어떤 좀 개혁 공천 내지는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당들이 시도를 해왔고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당내에서의 어떤 소위 말하는 계파 갈등이나 불협화음도 최소화될 수 있고 또 불출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위적으로 뭐 어떤 힘의 게임으로 이런 게 아니라 지난 정치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들 속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나 또 그로 인한 국민적 감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불출마의 결단을 내린 의원들이 아마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한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언제나 그렇듯이 인위적인 물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내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룰에 의해서 어떠한 인적 쇄신이나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스템 공천을 이번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불출마의 결단과 함께 룰에 의한 시스템 공천으로 국민들께 인적 쇄신을 위한 새로움 그리고 미래를 위한 개혁 공천의 노력들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의미 있게 평가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저희는 하위 예. 20%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최대 40명까지 물갈이가 된다면 이전 선거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큰 폭이 되는 큰 겁니다. 폭이죠. 예. 집권당에서 인적 쇄신을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근혜 비대위가 등장을 해서 정책 전환을 한번 크게 하고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때 대거 신진 인사를 영입하거든요. 그래서 다 진다는 선거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집권당에서 그렇게 20% 가까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출마를 안 하겠다는 사람 하면 넷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갈이 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것은 이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이제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갈이를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는데 누가 들어오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 오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물갈이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직 내의 그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균열이 생기거나 또는 친문 인사를 등장시키기 위한 물갈이였다라고 하면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물갈이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고 동시에 정말 괜찮다고 하는 사람, 계파에 관계없이 정말 새로운 참신한 사람이 등장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당에 대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정태근 의원님께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 안에 또 2차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보 관련된 분야라고 하는데 지난번 인재 영입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좀 어떤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좀 인재 영입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신문의 그 일면 톱으로 한 신문에서 한국당이 스스로 수렁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던데 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대표 취임하자마자 지난 3월 달에 인재교육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몇 번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뭐 그 인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든다고 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막상 10월 31일 날 그 첫 번째 명단을 이렇게 딱 발표를 하니까 뭐 그냥 당 주변에 있었던 사람, 당의 활동에 열심히 했던 사람, 외부 인사지만 이런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이제 논란이 있었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박장훈께서 뭐 개인적인 호감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논란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제기됐다라는 것에서 지금 결국은 당 지도부가 다음 총선을 어떤 방향에서 치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방향을 못 정했거나 또는 지나치게 강성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그분들을 좀 염두에 둔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면은 지금 영남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충청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입자를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총선 전략을 먼저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주에 발표하는 인사가 안보 관련 인사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인사 명단에 박찬주 전 대장이 이번엔 포함될 거라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죠. 지금 어떻든 황교안 대표는 그 영입에서 제외된 게 아니다 예. 얘기를 했어요. 한국당이 안보 이슈, 안보 임무를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국정감사를 해보면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안보 1차장도 ICBM 같은 경우가 뭐 그 위협이 안 된다, 뭐 이동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합참에서 얘기하는 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당,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한국당을 지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지지로 끌어오기 위한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그 총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논란이 됐던 박찬주 전 대장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영입 인사 1차 대장에서 제외됐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당과 조율한 바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공간 갑질 논란에 관해서도 해명을 했네요. 지휘관의 지시일 뿐 갑질이 아니다. 뭐 예전에 자기가 억울했던 부분을 또 토로하는 그런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또 이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질책과 고언 경청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실책들, 자충수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리더십 좀 상처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이게 뭐 1호 영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은 차치하고 1차 영입 대상들을 딱 봤을 때 그것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인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당을 쇄신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인물로서 보여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번 1차 영입 대상자들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측면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좀 인적 쇄신 또 미래, 통합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지지층들 결집에 집착을 해가지고 반문 인사 위주로 좀 영입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인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예. 오늘 이제 박찬주 대장께서 입장을 내면서 지금 뭐 대통령은 있지만 군 통수권자는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군대가 갑자기 민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식의 발언은 직전까지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일선에서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는 저는 매우 무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비록 그 공관병 갑질 논란이 법적인 책임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의례적인 내 부덕의 소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어떠한 사과나 그 해명 없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군 상사가 부하에게 지시한 게 뭐 잘못이냐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를 절대 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박찬주 대장 영입이 1호 영입이 무산됐던 부분이 사실 한국당 내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쭉 들어보면 뭐 지휘관의 지시였을 뿐 갑질이 아니다. 갑질이라는 용어도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공감병도 분단 현실을 느껴보게 하고자 전방에 보낸 것뿐이다. 뭐 하나하나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당 의원들, 특히 반대했던 의원들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듣고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오늘 회견 내용이었다고 보십니까? 문제 제기의 본질을 잘 모르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논란이 있다라는 것도 큰 문제고 특히 이제 젊은 층들에게 어떻든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측면이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반하는 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20대 남성들이거든요. 근데 20대 남성들로부터 한국당은 지지를 또 받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한국당의 영입의 방향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영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 세대의 논란을 벌이는 사람을 영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예를 들면 또 언론에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자비스민이라는 전직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 정의당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왜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미 19대 때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 이주민 유권자에 대한 고민이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비례대표로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통계에 보면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내는 통계를 보면 대략 지금 이주민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중에 한 20만 명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안정화돼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이주민을 상징하시는 분은 당을 떠나게 만들고 논란이 되시는 분들은 영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왜 영입 정책이 왜 이렇게 가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당에 글쎄요 잠시 쉬고 계셨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김태호 전 경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완구 전 총리, 이인재 전 의원, 홍준표 전 대표. 올드보이라는 말 표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굉장히 좀 싫어하던데요. 다시 내년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다 가능성 타천으로 얘기되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의 귀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소위 그 올드보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귀환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꽤 국민들의 지지와 또 지지자들을 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고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경륜 이런 것들은 저희 정치에도 의미 있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들이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래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또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 또 국민 통합에 대해서 얼만큼 정책 비전과 자기의 역할론을 분명히 국민에게 제시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할 수 있냐 없냐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차적 기준이고 원칙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를 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들이 또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텃밭에 가서 쉽게 다시 배치 달고 정치에 복귀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결코 동의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려운 험지, 소위 말하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그 당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를 던져서 정치를 좀 바꾸고 그분들이 속한 당을 살리고 하는 이러한 대의에 충실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올드보이가 흘러간 의미로서의 올드보이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산과 경륜을 갖고 있는 의미 있는 정치인의 복귀일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여론은 차가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사들이 야권 내 대권 주자들로 거론될 만한 사람인데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야당 내 여론조사는 1위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실은 올드보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은 커리어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커리어보이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2월 말에 이제 대표를 취임하셔가지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좀 미숙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잦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분들은 사실은 백전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총선이 지나간 다음에 내 리더십이 뭔가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고 저분들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을 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다만 저는 당에서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원칙이냐면 과연 그러면 저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고 당에서 상당히 배려를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에 출마해야 되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출마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말 험지에 출마해서 당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어디에 출마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저분들 스스로는 그러면 이렇게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이 등장을 해서 과거에 흘러간 메시지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정말 새로운 메시지, 국민들한테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되면 뭐 그것이 오리를 보이든 커리어 보이든 출마하시고 다만 그게 안 되고 텃밭에서 예를 들면 뭐 대구 같은 데서 또는 뭐 충청도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당에서 세워놓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지난 국감에 나와서 최근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국민의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보시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 지지율 어떤 의미라고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이 이례적인 결과들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지난 조국 국면을 지나오면서 여론조사에 반영된 국민들의 어떠한 목소리, 생각들에 대해서 청와대도 대통령도 대단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미 대통령께서 행보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경기요,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정부가 뭔가 책임 있게 특히 바닥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들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다른 한 축으로는 서초동이든 여의도든 광화문이든 국민들이 광장에서 표출시켰던 목소리나 요구들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그 입장들을 잘 모아서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올라와 있는 개혁 입법들에 대한 처리를 책임 있게 추진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단합된 모습으로 책임 있게 대하는가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국민적 여론을 얻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40% 중후반대 지지율이다. 이거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뭐 낮은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론조사보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더 무서운 거는 소위 바닥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총선 전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180석을 얻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닥 민심은 박근혜 정부와 그 당시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민주당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고 인사에 있어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갔으니까 우리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정책 기조도 달라진 게 없고 계속 자기 사람 쓰는 인사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총선 때에 서로 구도 자체가 야권이 분열되는 구도가 나와도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이 심판받았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국은 변화만이 국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개혁 입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공수처 설치는 뭐 공약이었으니까요. 일단 이 부분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어떤 조바심이 청와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공수처법, 선거제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시간은 또 한정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도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일단 주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가 잘못될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이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이후의 인사를 포함해서 지금 인사 수요는 발생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사에 있어서 좀 더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그리고 좀 더 치밀하고 엄정한 검증 과정들을 거쳐서 인사를 진행하실 거로 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연말 전후에서는 일정 정도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개혁 입법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청와대나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는 사실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든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지만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기존의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들을 더 열어놓고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물밑으로 내지는 공식적인 회의 체계를 통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의의 틀은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치협상회의랄지 3+3 회의랄지. 그런데 지금 내용에서 서로 이견들이 너무나 각당이 많기 때문에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글쎄요. 어느 사람이 주도한다고 될 사항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개혁 입법이라는 것에서 본인들의 원하는 안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것이 입법의 성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법 관련 법도 마찬가지인데 정치라는 것이 안 변하는 것보다는 변하는 게 낫고 최선을 못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서 기소권이 없는 그래서 반부패 수사청 정도로 낮추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도 준연동형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입법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선만을 고집해가지고는 타협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입법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하남에 있는 수산물 복합단지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스튜디오만 한 데에 딱 테이블이 3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에.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을 무리하게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부딪힌다? 그러면 물론 야권도 욕을 먹겠습니다만 제가 보기 여당이 더 욕을 먹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정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니 현실 정치가 예. 최선을 지향하지만 최선이 어렵다면 서로 타협과 양보를 해가지고 차선의 최선을 찾아 나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지점들이 매우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공수처 설치 여부가 기소권 여부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권을 빼고 나서 반부패 수사청으로 낮추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특별 경찰 조직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을 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신설의 핵심은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을 좀 분산시키고 견제시키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아예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지금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같은 안도 있고 그 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지만 또 정치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서라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시점에서 제가 좀 미루어서 연결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바닥 경기, 민생 경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 강북구에서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로 제가 송구스러워요. 워낙 어려워하시는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 과제나 내지는 다른 사안들을 또 예산과 연계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정쟁의 도구화하는 그러한 이제 행태들은 최대한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슈퍼 예산 513조를 썼는데 앞에서도 저희가 언급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문제를 삼을 건 삼지만 어떻든 예산안은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집권 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되겠지만 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현안과 연계해가지고 이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그러한 정치 행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님 짧게요. 그 조국 사퇴 이후에 여당과 청와대, 그러니까 검찰 개혁만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조국 장관 사퇴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는 또 다른 걸 얻어내야지 우리 지지자들한테 면이 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가 지금 상황에 보니까 점점 안 좋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데 결국은 국민들한테 진짜 좀 변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지역구에 가면은요, 집권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욕을 엄청 먹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